콜로세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를 삼키는 불길에 타오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서기 64년 7월의 어느 밤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짙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르쿠스 막시무스 근처 상가 어딘가에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람에 실려 영원의 도시 로마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불길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싸구려 다층주택, 귀족들의 호화로운 별장, 수세기 동안 숭배받던 고대 신전들까지. 로마는 6일 밤낮으로 불탔습니다. 마침내 연기가 걷혔을 때 로마의 14개 구역 중 3구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7구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골 영지에 있던 네로 황제는 서둘러 수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정원을 개방하고 식량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불보다 더 무서운 독이 도성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도시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는 소문, 탑에서 불길을 지켜보며 트로이 함락에 대한 시를 낭송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의 마음속에서 네로는 방화범, 집안의 인걸불 위에서 춤추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한복판에 있는 이 광활한 폐허에서 네로는 그의 가장 위대하고도 미친 건설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의 집, 도무스 아우레아였습니다. 120헥타르가 넘는 부지에 펼쳐진 진정한 도시 속의 도시였습니다. 1마일 길이의 현관으로 연결된 별장 단지였습니다. 들판, 포도원,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의 중심, 언덕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 네로는 바다처럼 넓은 인공 호수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도시를 흉내낸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과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상하 패널이 움직이며 아래층 손님들에게 꽃과 향수를 뿌렸습니다. 메인 다이닝 홀에는 밤낮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회전돔이 있었습니다. 궁전 입구에는 30m가 넘는 거대한 네로 황제의 청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골든하우스는 단순한 부의 과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로마인에게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이 불타버린 땅에 한 남자가 자신만의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심장을 빼앗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증오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를 향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고 속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그의 앞에서 떨었던 원로원은 네로를 민중의 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궁지에 몰린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는 자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죽었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죽음으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서기 69년은 역사에 네 황제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는 내전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군단은 군단을 이어 행군했습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황제들은 만화경처럼 빠른 속도로 차례로 교체되었고 더 많은 시체와 파괴만 남겼습니다. 제국은 붕괴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반란을 진압하던 유대 동쪽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나약한 귀족이 아니라 전투로 단련된 군인이었다. 실용주의자였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였다. 피비린나의 나는 한 해가 끝날 무렵 베스파시아누스는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가장 갈망하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당열시키고 무엇보다도 네로의 폭정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수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의 화려한 기념물인 황금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수도 있었고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 넣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빼앗긴 것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말입니다. 그는 네로의 인공 호수를 메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흙과 돌을 잔뜩 채워 넣으라고, 이 사적인 변덕의 상징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그리고 바로 이곳 말라버린 호수 바닥 저주받은 궁전 한가운데에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지어진 무언가 말입니다. 폭정의 잿더미 위에 그는 로마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건물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상징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다. 영원을 건설하려면 돌과 공학적 천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고 신화적인 규모의 돈이 필요합니다. 서기 69년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 로마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사황의 해로 알려진 내전으로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네로의 사치와 광기는 막대한 빚과 완성되지 않은 궁전에 화려한 혼돈만을 남겼습니다. 고대 귀족 계급이 아니라 비천한 기마 계급 출신의 실용주의 군인 베스파시아누스는 권력의 냉혹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하나로 묶으려면 식량과 오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할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플라비우스 왕조를 영광스럽게 하고 부패한 선대 왕조의 기억을 지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원형 경기장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이로운 일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 답은 멀리 동쪽, 포위된 유대 지방의 연기와 불길 속에 있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권력을 잡기 3년 전 그곳에서 유대인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이 반란을 특유의 조직적인 잔혹함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처음에는 군단을 지휘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원로원이 그를 황제의 보라색 토가를 입도록 로마로 소환하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서기 70년 무렵 전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마 독수리들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포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기근, 질병, 그리고 동족 상잔의 학살이 반란 세력들 사이에서 만연했습니다. 성벽 밖에서는 4개의 군단, 즉 제5 마케도니아 군단, 제10 스위프트 군단, 제12 번개 군단, 제15 아폴로 군단이 천천히 한 뼘씩 철제 고리를 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마 엔지니어들은 여러 층짜리 건물만큼이나 높은 공성탑을 세우고 거대한 제방을 쌓고 엄청난 공성추를 성벽으로 던졌는데 그 타격음은 운명 지어진 자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티투스의 주된 목표, 삼중 성벽 뒤에 숨겨진 왕관의 보석은 도시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2성전, 유대 신앙의 영적 중심지이자 로마에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헌금, 선물, 그리고 11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황금문 숭음으로 만든 신성한 그릇, 그리고 지하에 보관된 엄청난 보물들에 대한 전설은 탐욕스러운 군단병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절정은 1770년 늦여름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간의 혹독한 포위 공격 끝에 로마군이 도시에 돌입했습니다. 전투는 거리마다, 집집마다 맹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성전산 공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티투스가 장엄한 성전 건물을 보존하고자 했지만 전투의 혼란 속에서 한 군단병이 성전방에 횃불을 던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른 나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세고 꺼지지 않는 불길이 성전을 집어삼켰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승리의 가까움에 도취된 병사들은 명령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건물로 돌진하여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고 벽에서 금판을 떼어냈습니다. 금판은 견딜 수 없는 열기에 녹아내려 석판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 있던 성전은 거대한 장작더미이자 동시에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연기가 겉이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도시는 약탈당했고 9만 7천 명이 노예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전리품은 금이었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었다. 성전에 보관된 모든 것, 성벽에서 뜯겨나간 모든 것, 부유한 시민들의 집에서 발견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로마로 운송되었다. 노획된 전리품의 가치가 워낙 높아 로마 제국 전역의 금값이 일시적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듬해인 1771년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로마에서 대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성스러운 길을 따라 군중의 환호 속에 그들은 승리를 과시하는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승리의 전차 뒤에는 패배자들의 깃발과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의 무리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이 행렬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군단병들은 특별한 감의 7갈래의 메노라, 황금 진설병상, 그리고 이교도들의 눈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성물들을 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의 과시였습니다. 성스러운 도시의 피와 재에 흠뻑 젖은 이 금은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을 세울 재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리품 판매로 얻은 모든 세스테르티우스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티볼리에서 트라버틴을 구입하고 로마 중심부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의 피와 눈물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의 시멘트와 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성지의 폐허 위에 또 다른 성지, 즉 세상이 콜로스으로 기억하게 될 이교도의 화려한 신전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다른 돌에 닿기 전에 톱질하는 소리와 망치질하는 소리가 로마의 공기를 가득 채우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연 그 자체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 중심부 팔라티누 언덕, 에스큘리누 언덕, 그리고 켈리아 언덕 사이에 저지대에 경이로운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네로 황제의 변덕으로 만들어진 인공 호수였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호수는 그의 거대한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의 대리석과 금을 반사했습니다. 이곳은 폭군의 사생활의 심장부였으며 여유로운 산책과 연극 공연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잿더미에서 탄생한 모욕적인 사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호수는 단순한 저수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서 빼앗긴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군은 필멸의 존재이고 그들의 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 72년 새로운 황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계곡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네로처럼 시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닙니다. 그는 전투로 단련된 군인이자 철두철미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면 단순히 옛 왕조의 기억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것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국민 전체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숨 막힐 듯한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호수 대신 대중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연못에 물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 중심부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복당한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호수와 티베르 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배수로를 파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주 물은 빠져나갑니다. 한때 하늘을 비추던 거울 같은 표면은 흉측한 광경으로 변합니다. 헥타르에 달하는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리는 진흙은 썩어가는 식물과 고인물의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햇볕의 표토는 말라 갈라진 껍질로 변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위험한 늪이 숨쉬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건축가라면 누구든 다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로마만 빼고 말이다.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다만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만 있을 뿐이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마저 운하를 통해 빠져나가면 두 번째 단계, 훨씬 더 정신없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땅을 파야 합니다. 단순한 참호가 아니라 미래 원형극장 윤곽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타원형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곡괭이와 삽을 든 수많은 인부들이 이 인공 심연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수톤의 진흙, 그리고 불안정한 흙을 제거합니다. 단단한 바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 땅 속으로 미터 단위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5m, 10m, 12m. 그들은 4층 건물만큼이나 깊은 구덩이를 파냅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의 도시 로마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상처가 벌어져 있고 그 아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이제 바닥에 다다르자 로마 공학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수백 대의 수레가 대리석이나 화강감이 아닌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재료들을 구덩이 가장자리로 실어 나릅니다. 석회, 쇠석, 그리고 포졸라나라고 불리는 특수 화산재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로마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오푸스 세멘티키움, 오푸트 체멘티치움, 콘크리트의 재료입니다. 현장에서 혼합하여 구덩이에 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설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공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콘크리트를 층층이 쌓고 다져 13m 두께의 거대한 원형 링을 만듭니다. 이 콘크리트 원형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인공 암석이 됩니다. 8만 명의 관중, 수천 톤의 트라버틴과 대리석, 그리고 역사 그 자체의 무게를 말입니다. 포졸라나 덕분에 로마 콘크리트는 독특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물속에서도 굳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습한 토양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지하수가 인내심이 강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배수 시스템을 통해 기초에 스며듭니다. 경기장 아래를 동맥처럼 관통하는 벽돌 터널은 수세기 동안 콜로세움 기초에 감히 접근하는 모든 습기를 모아 배수할 것입니다.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물은 정복되었습니다. 늪은 길들여졌습니다. 네로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거울만을 보았던 곳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영원한 로마의 상징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초석은 준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만 바로 그 위에 진흙과 정치적 의지로 탄생한 이 경이로운 공학 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늘로 치솟을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초는 준비되었다. 땅속에 거대한 상처가 돌로 된 몸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이전처럼 벽돌과 나무로 지을 수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인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은 용도에 맞는 재료가 필요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영원하며 기념비적인 재료였다. 산이 필요했고 로마 기술자들은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답은 로마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티부르, 오늘날 티볼리로 알려져 있음 마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펜니노 산맥 기슭의 그곳 가장 풍부한 돌층계가 펼쳐져 있었는데 바로 제국 수도의 살과 피가 된 돌이었습니다. 그것은 트레버틴이었습니다. 오래된 뼈처럼 생긴 돌이었습니다. 황제의 의지만큼이나 강했습니다. 다공성이었지만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돌이 미래의 거인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찾는 것과 도시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군사작전에 버금가는 규모의 병참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십만 명의 인부들이 티부르 채석장으로 몰려들었다. 돌과 철이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 크레인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독관들의 목청 높은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탈리아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들은 매일같이 땅에서 거대한 돌들을 깎아냈다. 1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트라버틴, 그것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이었다. 작은 도시 하나를 둘러싼 벽 하나를 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얀 먼지로 숨 막히는 차해석장에서
여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들이 특별히 깔린 길을 따라 천천히 기어가는 끝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이 5톤, 때로는 10톤에 달하는 돌멩이의 무게의 자축은 삐걱거렸습니다. 돌 하나하나는 그것을 밀고 끄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길은 티베르 강의 지류인 아니엔의 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돌들은 땅에서 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돌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바지선들이 물속 깊이 가라앉으며 하나 둘씩 하류로 출발했습니다. 떠다니는 돌무더기들은 천천히 거침없이 주요 수로인 티베르 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티베르 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바지선들은 상류로 로마의 심장부, 공사 현장 근처에 특수 설비가 갖춰진 부두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컨베이어 벨트 같았습니다. 어떤 돌들은 도시에서 하역되고 있었고 어떤 돌들은 차해석장에서 막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티베르 강에서 돌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트라버틴은 뼈대일 뿐이었습니다. 콜로스의 근육과 내장을 위해서는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다른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여기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학적 경이로움, 즉 오푸스 세멘티시움, 오풋 체멘티치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화산재 포졸라나 석회, 물, 그리고 쇠석. 이 회색 덩어리는 굳으면 자연석만큼 튼튼한 단일체로 변했습니다. 이 덩어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어질 수 있었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아치와 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액체 상태의 돌은 지역 화산 응회암과 구운 벽돌로 층층이 쌓여 콜로스의 내부 복도, 계단, 그리고 지지 구조물을 형성했습니다. 외적인 강인함을 위한 트라버틴, 내면의 천재성을 위한 콘크리트. 하지만 누가 이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켰을까요? 누구의 손이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돌을 부셨을까요? 누구의 등이 블록의 무게에 휘청거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형 경기장 건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을 여는 단서가 됩니다. 이 경기장은 자유시민과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서만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근력은 최근 유대전쟁에 살아있는 전리품과도 같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개선 전차 뒤에 쇠사슬로 묶인 수만 명의 포로들이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약탈당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으로 자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호했던 자들이 이제 정복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공학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폐허 위에 세워진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트라버틴 뼈대와 콘크리트 근육이 완성되자 다른 강들이 로마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스러운 강들이었죠. 카라라에서는 조각상과 장식을 위한 눈처럼 하얀 대리석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둥을 위한 채색된 화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는 귀족들의 별장을 장식할 보석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국은 돌에 거친 힘을 찬란한 장엄함으로 감싸기 위해 최고급 보물들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돌, 콘크리트, 대리석,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새 언덕 사이의 계곡에서 한 지점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한때 광기 어린 황제 네로의 인공 호수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물과 불과 돌에서 태어난 기적, 천재성과 잔혹함에서 태어난 기적. 해골이 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깎아 만든 흙과 돌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라 단 8년 만에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산입니다. 속이 텅 빈 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돌을 공중에 띄워 5만 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분지를 만들면서도 그 무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두 가지 공학적 개념이 하나의 조화로 융합된 기발하고 단순한 형태에 있습니다. 아치와 콘크리트의 교향곡입니다.
콜로스의 첫 번째 모티프이자 주요 라이트 모티프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치입니다. 로마인들이 아치를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건축 요소에서 근본적인 구조 원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외벽을 보세요. 일반적인 의미의 벽이 아닙니다. 똑같은 해결책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1층에는 80개의 아치가, 2층에도 80개가, 그리고 3층에도 또 80개가 있습니다. 총 240개의 기념비적인 구멍이 돌을 뚫고 있어 가볍고 튼튼합니다. 아치는 트라버틴에 얼어붙은 물리학과 같습니다. 수톤의 돌무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수직 기둥은 서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쐐기 모양의 키스톤이 위에서 이 두 기둥을 막아줍니다. 이 키스톤은 수직 하중을 모두 흡수하고 이를 독창적으로 재분배하여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강력한 지지대 위로 전달합니다. 모든 건축자의 적인 중력이 아군이 됩니다. 중력은 아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축하여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하고 우아한 아이디어가 수백 번 반복되면서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골격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치는 이 기발한 디자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치를 돌려 안쪽으로 확장하면 원통형 천장이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지붕이 있는 복도, 돌 터널이 됩니다. 바로 이 천장들이 콜로스의 내부 갤러리, 즉 순환계를 구성합니다. 이제 두 개의 터널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터널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선형 천장이 탄생합니다. 훨씬 더 견고하고 우아한 구조물로 광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도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원형 극장의 내부 구조 전체는 수학적 정밀함으로 엮인 아치와 천장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3차원 그물망입니다. 구미토리아, 보미토리아라고 불리는 이 아치형 복도를 통해 군중이 흘러들어 수만 명의 관중이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분지를 가득 채우거나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석조 골격조차도 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공학 혁명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진흙처럼 보이지만 바위보다 더 강한 것으로 입증된 것. 로마 콘크리트, 오푸스 세멘티시움. 오늘날의 회색 시멘트는 잊어버리세요. 로마의 제조법은 달랐습니다. 석회, 물, 쇠석이나 깨진 벽돌을 충전재로 사용했고 핵심 비밀 재료는 포졸라나였습니다. 베수비오 화산 근처 들판에서 나온 화산재였습니다. 이 혼합물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물과 섞이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천천히 인조석으로 변했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굳어지는 단순한 석회 모르타르와 달리 로마 콘크리트는 물속에서도 굳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깎은 돌보다 가볍고 저렴했습니다. 숙련된 석공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전쟁 이후 제국에 풍부했던 수많은 비숙련 노동자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의 감독을 받는 수만 명의 손이 액상 석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건설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먼저 벽돌이나 작은 돌블록으로 얇은 거푸집 벽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이사이를 콘크리트로 층층이 채우고 단단히 다졌습니다. 벽돌 외벽은 거푸집과 외부 마감자의 역할을 모두 했고 콘크리트 코어는 주요 하중 지지력을 형성했습니다. 덕분에 전례 없는 속도로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돌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조각품처럼 주조된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중을 분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콘크리트였습니다. 기초와 아래층의 콘크리트에는 무겁고 내구성이 뛰어난 트래버틴이 첨가되었습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응회암, 부석, 그리고 가벼운 벽돌 조각으로 채워진 충전재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콜로세움의 위층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층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건물은 위로 뻗어 나가는 듯했고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강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치와 콘크리트, 뼈대와 근육, 둘 중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었다. 트래버틴과 벽돌로 만든 아치가 견고한 틀을 만들고 콘크리트가 그 안을 채워
전체 구조물을 하나에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돌기둥으로 하나로 묶었다. 돌이 리듬을 만들고 콘크리트가 리드를 맡았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고귀한 대리석부터 보잘것없는 화산재까지 모든 재료가 정밀하고도 정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향곡이었다. 그리고 이 결합의 결과는 단순한 검투사 경기장이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물리 법칙까지도 지배하는 법을 터득한 천재공학자에게 바치는 영원한 기념비였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먼지가 군단병들의 샌들의 차에 앉기도 전에 사람들의 강물이 로마로 흘러들었다. 그들은 금으로 치장한 승리의 전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유물은 빼앗기지 않은 목숨뿐이었다. 유대에서 온 수만 명의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길을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행진했다. 당대 최고의 건설 프로젝트를 뒷받침한 것은 바로 이 전직 상인, 장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을 순전히 노예 노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석회 먼지와 땀으로 자욱한 안개 속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고된, 비천한 노동을 강요받은 패배자들의 군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군단이었습니다. 기술자, 석공, 목수, 조각가 등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예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윙윙거리는 벌집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서 25km 떨어진 티브루티노 언덕에서부터 끝없이 이어지는 수레 행렬이 있습니다. 거대한 트라버틴 블록의 무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트라버틴은 원형 경기장의 얼굴이 될 운명이었던 뼈처럼 검은 돌입니다. 1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돌을 채석하고 다듬어 도시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열기와 수천 개의 망치가 치는 리듬감 넘치는 소리가 공기 중에 아른거리는 차해석장은 이 건설 지옥의 첫 번째 원이 됩니다. 그곳에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 죄수와 노예들은 바위를 깎아 로마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 물이 빠진 호수 부지에서는 이미 다른 종류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서는 채찍을 든 감독관이 아니라 파피루스 도면과 측량 도구를 손에 든 건축가들이 통치합니다. 그들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합니다. 위대한 전통을 계승한 로마 엔지니어들은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돌이 아닌 전체 단면을 생각합니다. 아치, 또 다른 아치, 또 다른 아치. 1층 둘레에 80개의 아치, 2층과 3층에도 80개의 아치가 있습니다. 반복, 표준화, 거의 조립 라인과 같은 생산 방식, 헨리 포드보다 18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의 교향곡이었다. 돌과 돌이 맞닿는 소리, 나무 망치가 둔탁하게 쿵쿵거리는 소리, 그리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나무 크레인들이 공사 현장 위로 우뚝 솟아 있었는데 소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다. 노예들은 거대한 바퀴 안에서 다람쥐처럼 활보하며 수톤짜리 벽돌을 아찔한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이것이 바로 마그나 로타, 거대한 바퀴, 고대의 강력한 엔진이었다. 로마인들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건설했습니다. 각 트라버틴 블록은 단순한 모르타르 이상의 것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돌에 홈을 파고 녹인 철을 채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클램프를 만들었습니다. 후대의 계산에 따르면 콜로세움 전체를 짓는데 약 300톤의 철이 필요했습니다. 석조물 속에 숨겨진 300톤의 금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괴할 수 없는 건물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철을 다시 녹이기 위해 파낸 후손들의 탐욕이 콜로세움의 오늘날처럼 움푹 패인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힘의 진정한 비결은 돌이 아니라 로마 콘크리트, 즉 오푸스 세멘티시움이었습니다. 석회, 화산암 포졸라나 모래, 그리고 물을 혼합한 이 콘크리트는 나무 틀에 부어 거대한 아치와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더 가볍고 저렴했으며 순수 돌로는 불가능한 복잡하고 곡선적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의 내부, 복도, 계단, 경사로는 고귀한 돌 외장자의 뒤에 숨겨진 콘크리트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수십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경비병을 지휘하는 백부장의 거친 라틴어는 유대인 포로들의 후두음 아라메어, 알렉산드리아 출신 건축가의 그리스우요 방언, 그리고 갈리아 출신 목수의 켈트어, 억양과 뒤섞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단 하나의 의지로 하나가 된 바빌론이었습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수천 개의 손이 이 거대한 석상을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등에는 흉터가 가득한 노예들의 손, 그리고 끌과 망치에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장인들의 손. 어떤 이들은 감옥을, 어떤 이들은 영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대립의 결합 속에서 절망과 천재성이 뒤섞인 채 돌 하나하나, 아치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형극장이 탄생했습니다. 콜로세움은 허공에 뜬 채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이 만들어낸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는 시멘트뿐만 아니라 피와 금, 그리고 전례 없는 조직적 의지로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이 거대한 석상이 어떻게 하늘로 솟아올랐는지 이해하려면 그 엔진, 즉 그것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돈입니다. 모든 것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초토화된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70년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의 군단은 대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전을 약탈한 결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부가 제국 국고에 쌓였습니다. 성전의 금, 은제품, 그리고 엄청난 양의 귀금속들이 로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로마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의 재정적 원동력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자신도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콜로세움 자체의 비문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 엑스 마누비잇, 전쟁의 전리품으로 건설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 경기장의 모든 아치, 모든 층은 다른 민족의 멸망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저 연료일 뿐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로마의 물류였습니다. 작은 도시만 한 규모의 건설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역사가들은 논쟁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당대의 천재였던 제국의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석공, 목수, 석공, 수력 전문가였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 수천 명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 반란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그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돌을 운반하고 땅을 파고 모르타르를 섞었습니다. 마치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하는 인간 기계와 같았습니다. 이제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사람의 손으로 빚은 산과 같습니다. 1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트라버틴, 즉 유명한 하얀 석회암이 로마에서 20마일 떨어진 티브르의 채석장에서 운반되었습니다. 각 돌의 무게는 수톤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운반되었을까요? 먼저 나무 롤러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특별히 건설된 길을 따라 가장 가까운 강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지선을 타고 하류로 내려가 로마의 심장부까지 운반되었습니다. 30만 톤의 응회암, 수백만 개의 구운 벽돌, 그리고 돌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철이 추가로 운반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갔고 군사적 정밀함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제국의 관료 조직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여 물자를 공급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이 거대한 개미집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른 기계 장치들,
즉 공학적인 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과 도르래의 나무 뼈대가 건설 현장 위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윈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바퀴 안에서 사람들은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며 도르래와 밧줄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물리 법칙으로 증폭된 그들의 근력은 수톤에 달하는 돌블록을 아찔한 50m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한계까지 뻗은 소의 힘줄, 감독관들의 함성, 수천 명의 목소리가 리듬감 있게 웅웅거리는 소리, 이것이 바로 콜로스이 탄생한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발한 장치는 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티투스가 1780년 원형 경기장을 개장했을 때 경기장의 나무 바닥 아래에는 이미 기본적인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 공간을 진정한 공학의 경이로움, 즉 지하묘 히포금로 탈바꿈시킨 것은 그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지하묘는 복도, 방, 통로로 이루어진 2층짜리 미군기였습니다. 야생 동물의 악취와 공포가 진동하는 이곳,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는 경기의 모든 마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예가 움직이는 복잡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시스템은 전체 세트를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검투사는 바위로 둘러싸인 곳에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잠시 후 숲으로 변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로 우리에 갇혀있던 사자, 곰, 악어들이 숨겨진 해치에서 갑자기 햇살 가득한 모래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신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장치, 죽음을 조종하는 장치,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화려함 위에는 또 다른 장치, 바로 벨라리움이 있습니다. 거대한 천막이 관람석 위로 펼쳐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관람석을 보호했습니다. 이 거대한 천막과 밧줄을 조작하기 위해 제국 해군 출신의 숙련된 선원 수백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마치 군함 갑판에서처럼 그들은 합심하여 상층부 둘레를 따라 놓인 거대한 기둥에 연결된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다 풀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로스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건물 그 이상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돌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정복전쟁에서 탄생한 재정적 힘, 건설자 군대와 끝없는 자재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 천재성,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공학적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잔혹하고 실용적인 시스템, 바로 지구상 최고의 장관을 만들어내고 원로원 의원부터 노예까지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 80년, 로마는 숨을 죽였다. 10년간의 기념비적인 노동이 막을 내렸다. 네로가 증오했던 도무스 아우레아를 위한 구덩이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석회암과 콘크리트로 만든 왕관처럼 도시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우리는 그것을 콜로스이라고 부른다. 신격화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황제는 도시의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역사상 전례 없는 장관을 선사했습니다. 100일 동안 새 경기장을 봉헌하는 100일간의 경기, 100일간의 피와 모래. 첫날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층에는 새하얀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들부터 지붕 아래 평민들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돌로 된 자궁을 가득 채웁니다. 뜨거운 공기가 대리석 위로 진동하며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뒤섞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로마 전체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돌에 새겨진 위계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투스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엄한 행렬이 경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 신들의 상을 든 사제들, 그리고 운명을 맞은 검투사들, 쇠사슬에 묶인 검투사들, 그리고 야수들을 가둔 우리에 갇힌 검투사들의 함성은 군중의 귀청이 터질 듯한 환호에 묻혔습니다. 투기장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베나시오네스 사냥의 구경거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사냥이 아니었다.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투기장 아래 어두운 복도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함정문에서 세상 끝자락에서 온 짐승들이 햇살 가득한 모래 위로 쏟아져 나왔다. 밤보다 더 어두운 갈기를 가진 누미디아 사자, 파르티아 호랑이, 무거운 발걸음에 맞춰 탑이 흔들리는 아프리카 코끼리, 코뿔소, 곰, 악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시인 마르티알은 이 광경을 기쁨에 차서 기록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후에 냉정하게 계산했다. 100일간의 사냥 기간 동안 약 9천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었다. 로마의 오락을 위해 전 세계에서 끌려온 9천 마리의 목숨이었다. 그들의 피를 흡수한 모래는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 하지만 티투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릇 경기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의 토대 바로 아래에 세워진 공학적 경이로움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수문을 열자 숨겨진 수로를 통해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놀란 관중들의 눈앞에서 경기장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나우마키아, 즉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군함, 즉 군함의 축소 모형들이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전쟁 포로 3,000명이 코린트인과 코르키라인 사이의 유명한 전투를 재현하며 생사를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녹아 부러지는 소리, 익사하는 자들의 비명, 칼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원형 경기장 벽에 울려 퍼져 잔혹한 현실을 웅장한 장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경기장은 새 모래로 뒤덮였고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있었다. 검투사들, 경기의 심장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치명적인 예술이었다. 관중들이 연호하는 프로페셔널들, 물고기 모양 투구를 쓴 무르밀로스와 큰 방패를 든 선동가들, 그물과 삼지창으로 무장한 가벼운 레티아리우스가 중무장한 세쿠토레스 주위를 맴돌았다. 각각의 결투는 하나의 드라마였고 결과는 무력뿐 아니라 관중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황제의 지켜든 엄지손가락은 수만 명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었다. 생사는 보편적 의지의 행위였다. 100일. 이 끝없는 폭력의 향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새로운 희생자와 새로운 잔혹함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오락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빵과 서커스. 티투스는 로마에 이 두 가지를 풍족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네로의 폭정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네로의 궁전터에 시민들을 위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무한한 자원과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희귀한 사람이든 누구든 그 심장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로마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황홀경과 피의 갈망으로 온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100일이 끝나고 마지막 시체들이 투기장에서 옮겨졌을 때 로마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 장관의 황제의 관대함에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자각에 취했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잦아들었지만 콜로세움의 돌들은 그 100일의 메아리를 영원히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세례였습니다. 불과 물, 그리고 피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짐승들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모래 위로 나타났습니다. 티투스가 작동시킨 죽음의 메커니즘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본 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했다. 햇살 가득한 경기장, 군중의 함성, 번쩍이는 갑옷. 이 모든 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다. 진정한 경이로움, 콜로세움의 어두운 심장은 그의 발밑에서 쿵쾅거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름이 있었다. 히포금, 지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원형 경기장을 구상했을 때 한때 경기장이 있던 자리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는 웅장한 경기로 콜로세움을 개장했고 경기장은 해전, 나우마키아를 위해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아누스의 막내 아들 도미티아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의 위대함을 따라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광경의 미래는 물이 아니라 환상에 있다는 것을. 놀라움, 그리고 마법. 도미치아누스는 경기장의 물을 영원히 빼고 그 아래에 복잡한 2층 구조의 지하 납골당 히포금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림자의 세계가 존재하여 위로 눈부신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응회함에 새겨진 좁은 복도의 미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공기는 땀 냄새, 야생 동물 냄새, 진흙 등잔에 담긴 값싼 기름 냄새, 그리고 제대로 감추지 못한 공포 냄새로 짙고 무거웠습니다. 이곳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는 풀려날 날을 기다리는 검투사들의 비좁은 감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돌로 만든 감방이었고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저승신들에게 읊조리는 기도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근처 더 튼튼한 우리 안에서는 누미디아에서 온 사자, 갈리아에서 온 표범, 칼레도니아에서 온 곰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의 포효는 이곳의 낮고 목구멍에서 울리는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와 철창은 그저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지하묘지의 핵심은 바로 기계 장치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와 그의 기술자들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하묘지를 관통하여 교묘하게 숨겨진 해치를 통해 경기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약 80개의 수직 통로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통로 내부에는 리프팅 플랫폼, 즉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청동, 그리고 인간의 힘이 어우러진 교향곡이었다. 노예들이 거대한 윈치와 캡스턴을 돌렸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디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레버를 밀며 두꺼운 삼배 밧줄을 북에 감았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무시무시한 힘에 신음하는 소리가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감독관들의 고함 소리와 어우러졌다. 근육과 나무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했다. 한쪽 플랫폼에서는 완전 무장을 한 검투사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으르렁거리는 표범이 있는 철장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세 번째 플랫폼에서는 가장 크고 거대한 무대 장치들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인공나무, 바위, 심지어 작은 구조물들까지 모래투성이 경기장을 단 몇 초 만에 신화 속 숲이나 적진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정밀함이 뒤섞인 안무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특수 파이프나 종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 완벽한 리듬을 맞춰 작업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밧줄이 끊어지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수톤에 달하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휩쓸려 갔다. 이제 절정을 상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로 중앙에서 모래가 한숨을 쉬며 벌어지는 듯합니다. 먼지와 햇빛에 뒤덮인 땅 속에서 새로운 상대가 나타납니다. 아니, 상대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본 적 없는 기이한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사부대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적, 신의 개입이었습니다. 군중은 노예도, 윈치도, 땀으로 젖은 터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뜻으로 이루어진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지하묘지는 이 마법의 엔진이었다. 땀과 두려움, 그리고 공학적 천재성을 순수하고 순수한 경이로움으로 바꿔놓는 숨겨진 장치였다. 밧줄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함성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던 지하 세계였다. 콜로세움은 건축학적 경이로움을 지녔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환상의 기계가 된 것은 도미티아누스의 지하 묘지였다. 가장 어둡고 강력한 에너지, 즉 인간의 생명이 그 장관을 위해 희생된 것으로 동력을 얻는 기계였다. 8년간의 기다림, 수백만 시간의 노동, 엄청난 양의 트래버팅과 콘크리트,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의 명에 따라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파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축소하여 질서 있게 배열한 행렬이자 로마 사회에 살아있는 도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작은 점토 토큰인 테셀에 표시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래 쿠션으로 덮인 대리석 벤치에는 보라색 테두리의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들과 신성한 불을 지키는 베스탈 성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는 기마병 계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나무 벤치에는 일반 시민들, 즉 평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바로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갤러리에는 여성,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귀족부터 가장 하찮은 사람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들끓는 군중 위에 보호의 그림자를 드리운 거대한 도치 지붕인 벨라리움 아래에 모였습니다. 짙고 무거운 공기는 온갖 냄새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 찼다. 먼지, 수만 명이 흘리는 땀, 싸구려 와인, 그리고 아케이드에서 파는 구운 고기 냄새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대감에 차 낮게 솟아오르는 웅궁거림에 묻혀버렸다. 마치 멀리서 화산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황제의 관중석이 가득 차고 이 경기들을 주최한 티투스가 직접 자리에 앉자 웅궁거림은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커졌다. 100일 동안의 축제, 유대 전쟁의 전리품으로 마련한 100일 동안의 전례 없는 볼거리. 콜로세움은 로마와 세상의 제국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침은 사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에 대한 힘의 시연이었습니다. 지하 터널과 앞서 언급한 복잡한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서 온 이국적인 동물들이 신선한 황금빛 모래가 뿌려진 경기장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악어, 누비아에서 온 코뿔소와 기린, 파르티아에서 온 호랑이, 게르만 숲에서 온 곰과 들소. 그들은 마치 땅속에서 온 것처럼 밝은 빛과 군중의 함성의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베스티아리, 즉 특별히 훈련된 사냥꾼들과 맞섰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100일 동안의 경기 동안 약 9천 마리의 동물이 경기장에서 도살되었습니다. 피를 흘린 경기장은 로마의 정복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낮 태양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전령관들은 나우마키아 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둘러 배경과 시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처음 보는 관중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기장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리터의 물이 숨겨진 수로를 통해 흘러들어 모래투성이 전장을 진정한 호수로 변모시켰습니다. 진짜 배들 군함과 3단 노선의 미니어처 모형들이 수면 위로 옮겨졌습니다.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수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로 구성된 팀은 물이 붉게 물들 때까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자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이제 사람들은 산에서 가져온 물에 서로를 익사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극복한 공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물이 모두 빠진 후에야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검투사들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행렬을 이루며 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살에 반짝이고 근육질의 몸에는 기름이 발랐습니다. 황제의 관중석을 지나 그들은 무기를 들어 올리고 전설이 된 운명의 맹세를 외쳤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금속의 삐걱거리는 소리, 둔탁한 방패의 쿵쿵거리는 소리, 쉰 함성. 각 유형의 전사는 각자의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매끄러운 투구와 검을 든 추적자, 세쿠토르는 그물과 삼지창을 든 전사, 레티아리우스를 추격했다. 작은 방패와 휘어진 단검을 든 트라키아인은 중무장한 무르밀로와 맞붙었다. 그것은 죽음의 춤이었고 그 승패는 힘뿐만 아니라 군중의 의지에 의해서도 결정되었다. 검투사 중 한 명이 다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을 때 그는 왼손 검지를 들어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5만 쌍의 눈이 황제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군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검투사가 용감하게 싸우면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주먹을 치켜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비겁함을 보이면 규탄의 함성과 함께 손가락을 내리치며 그의 운명을 봉인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 벤치에 앉은 모든 평범한 시민들은 마치 운명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황제가 잠시나마 그들에게 부여한 생사의 권력 말입니다. 군중의 함성은 단순한 소음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로마의 목소리였다. 찬성과 비난을 동시에 생명을 주고 빼앗는 목소리였다. 피와 금 위에 세워진 이 돌과 뼈의 타원형 경기장에서 매일 똑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절대 권력의 드라마였다. 짐승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 자연을 지배하는 공학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가 백성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힘, 그리고 콜로세움은 그 가장 완벽한 도구였다. 무너져 내리는 아치의 함성으로 시대는 끝나지 않고 침묵과 함께 끝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군중의 함성 뒤에 따라오는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원형극장의 신들, 만족을 모르는 투기장의 신들은 동시대인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은 채 천천히 고통스럽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와 모래에 젖은 그들의 제단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콜로세움의 장송곡이 울린 첫 소리는 야만인의 칼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이었다. 한때 박해받는 자들의 종교였던 기독교는 바로 이 경기장에 형제 자매들을 내던져 버렸지만 이제는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로마 생활의 심장부였던 경기 대회는 이제 추악한 이교도 의식,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유물로 여겨졌다. 수세기에 걸쳐 미화되기는 했지만 이 전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서기 44년 검투사 경기가 벌어지던 중 소아시아 출신의 수도사 텔레마쿠스가 경기장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수들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경거리를 갈망하던 경노한 군중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멩이가 경기장으로 날아들었고 수도사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큰 충격을 주어 검투 경기를 영원히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 직후 마지막 검투사가 콜로세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지만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나치오네스라고 불리는 이국적인 동물 사냥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마지막 그런 광경은 523년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수만 명이 아니라 광활하고 텅 빈 관중석에는 수백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함성치는 군중 대신 강한이 박수갈채만 울려 퍼졌습니다. 코끼리와 콧불소의 싸움이 벌어졌던 경기장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곰과 타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로마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메아리, 사라져가는 문명의 이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지 그 자체가 말했습니다. 자연은 어떤 제국의 칙령보다 더 무자비했습니다. 5세기의 강력한 지진이 상층부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형 선고는 훨씬 후에 내려졌습니다. 1349년 영원의 도시 로마 지하가 엄청난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한낮에 태양을 반사해온 콜로세움 남쪽 외벽이 마치 보이지 않는 창에 맞은 거인처럼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각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트라버틴 덩어리들이 땅을 가로질러 굴러가며 거대한 건축용 석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학의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차해석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자유채석장, 시간이 파괴하지 못했던 것을 인간의 손으로 완성했습니다. 돌의 금속을 긁는 소리가 원형 경기장의 새로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안쪽에서 블록을 고정하던 수천 개의 납과 철 클램프는 야만적으로 뜯겨져 나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끔찍한 마마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로마 귀족의 궁전,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심지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일부까지 탄생했습니다. 검투사들의 함성을 기억하는 돌은 기독교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콜로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력한 프랑 지판이 가무는 콜로세움의 일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던 곳에서는 봉건시대의 성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한때 야생동물을 가두던 우리가 있던 아래층의 아케이드는 장인들의 작업장, 창고, 심지어 소박한 주택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대한 뼈대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무두장이, 밧줄 제작자, 상인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땀과 거름 냄새가 피와 먼지 냄새를 대신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곳은 옛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조각조각 찢겨나간 옛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하고 텅 빈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지만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한때 그곳을 저주했던 교회는 그곳을 이교도의 서커스가 아닌 성지로 여겼습니다. 그 경기장은 수천 명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장소로 선포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콜로세움을 봉헌했습니다. 그는 콜로세움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리는 기념물로 선포하고 더 이상의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제단이 경기장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장의 신들은 영원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한때 이 모래 위에서 목숨을 잃은 신의 유일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콜로세움은 더 이상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이교도 세계의 잔혹함과 새로운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전투의 함성은 고요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찬 이 침묵이 우리를 위해 콜로세움을 지켜주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공학적 천재성이 장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 완벽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그 벽 속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탄생을 맞이합니다. 아니면 죽음이. 서기 80년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콜로세움을 개장했습니다. 로마는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피비린내에 나는 축제에 휩싸였습니다. 8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영원한 도시의 언덕을 뒤흔드는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함성, 황홀경의 함성, 기대의 함성이었습니다. 모래에 흠뻑 젖어 피를 흡수한 눈부신 나무 표면의 경기장은 상상할 수 없는 공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승리가 찾아옵니다. 제국 곳곳에서 끌려온 9천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시범 사냥 베나쇼네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코끼리, 파르티아에서 온 호랑이, 북쪽에서 온 곰,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관중을 위한 오락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경기장 아래 기계가 거대한 평형추를 움직이자 바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이 나타납니다. 콜로세움은 인공호수로 변합니다. 나우마키아, 즉 대규모 해전을 재현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3단 노선들이 서로 들이받고 수천 명의 불운한 검투사들이 진홍색 물속에서 죽음을 향해 싸웁니다. 공학의 경이로움이 대량 학살이라는 완벽한 조직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콜로세움은 로마의 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민과 황제가 빵과 서커스에 대한 갈증으로 하나가 된 곳입니다. 왕조는 바뀌었고 옛 신들을 모시는 신전은 무너졌으며 새로운 유행이 토가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검투사 경기는 사색과 38년에 이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맹수 사냥은 오비 시급 3년에 열렸는데 당시 로마는 이미 야만인 왕국의 수도였던 과거의 영광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텅 빈 아케이드를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위대한 제국은 몰락했고 그 가장 위대한 상징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파멸의 운명이었다. 1847년 강력한 지진으로 남쪽 성벽이 무너졌다. 한때 미크론 단위의 정밀함으로 조립되었던 거대한 트라버틴 블록들은 아이들의 조립 블록처럼 무너져 내렸다. 콜로세움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실용주의적이면서도 빈곤했던 로마는 무너진 거인을 경외심이 아닌 계산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콜로세움은 차해석장이자 세계 최대의 건축 자재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돌을 고정하던 금속 클램프는 뜯겨져 나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돌에 수많은 마름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트라버틴은 이제 베네치아 궁전과 바르베리니 궁전의 외벽, 총리 관저벽, 심지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이 하지 않은 일을 바르베리니가 했다라는 씁쓸한 로마 속담이 탄생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이 웅장한 유적은 귀족 프랑지판이 가문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장인, 상인, 거지들이 아케이드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과거의 뼈대 위에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망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18세기 중반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파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콜로세움을 성지로 선포하고 경기장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 덕분에 원형 경기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교도 사원이었던 원형 경기장은 기독교 성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지금도 성벽 주변에서 종교 행렬이 열리며 역사의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찢겨졌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인의 해골이 기발한 설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아치와 천장의 복잡한 구조, 리프팅 장치의 잔해, 그리고 수천 명이 죽음으로 향하던 복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정신의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했던 목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콜로세움은 돌에 담긴 메아리입니다. 군중의 함성과 죽음의 비명이 메아리칩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지진의 울림과 살갗을 찢는 망치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더 이상 경기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증인입니다. 로마의 위엄과 잔혹함, 공학적 승리와 도덕적 역설을 증언합니다. 밤바람이 텅 빈 층계를 스쳐 지나갈 때면 마치 궁극의 진실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돌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어떤 비명보다도 귀청이 터질 듯합니다.